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를 찍은 후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막판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수도권 집중하고 있네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수도권 인구가 많고 또 대선 레이스의 동선을 짜다 보면 네. 어쨌든 그 개표를 전후에서는 후보자가 머무르는 지역이 서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는 특히 수도권에 막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역에 본인이 지사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사전 투표 결과 투표율이 경기도가 가장 낮습니다. 좀 낮았어요. 네, 그것 자체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가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그쪽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도 마지막에는 서울로 오지만 제주부터 이제 올라오는 방향이란 말이죠.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제주 유세를 취소를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또 제주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제주도 지역이 중요한 것은 역대 대선에 징크스가 있는데 네. 몇 번의 예외만 빼면 이 지역에서 이기면 이기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북도고 그리고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민심, 막판에 박빙 승부라면 더더군다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국회의원이 3명인데 2004년 총선 이후로 3명 다 민주당 결에서 배출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의 뜨거운 요청, 여기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돼서 사실 서울에서 제주로 가든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든 뭐 비행기 타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막판에 좀 더 일정을 조정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를 들르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 여의도에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5일 하면서 약간 젊은 층의 표심을 좀 자극한 것 같긴 해요. 네, 여의도 증권가라고 했을 때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고 직종별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뭐 농어민, 주부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영업자층이 이제 캐스팅 보터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 지지층이 많은 직종이 화이트 칼라거든요. 그리고 40대가 많은데 그쪽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이 여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 식견이 자신이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여의도 증권가를 마지막 날 유세 장소로 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세 키워드를 뽑자면 잘하는 사람, 즉 프로다. 이것과 머슴, 그것도 정직한 머슴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프로 얘기를 했고 또 여의도 증권가 유세에서는 그 기업의 사장하고 대통령을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경영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머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좋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의도는 양쪽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에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슴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일꾼론이 각자 다른 단어로 프로 대 머슴 이렇게 표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거의 계속해서 비슷하게 갖고 온 부분이잖아요.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선거 막판 레이스에서의 본격 운동 때는 기존에 있었던 프레임을 확 갈아엎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나 있었던 길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죠. 네. 근데 대신에 가되 약점은 보완을 하되 장점을 살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대중들 사이에 심어져 있었던 인식을 오히려 존중해서 그 결을 살려나가는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막판에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럼 막판에 되면은 막판에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윤석열 후보가 나는 여러 가지의 그 비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닥 신뢰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일단 생겨나 있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정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따라서 양 후보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즉 그동안 해왔던 자신들의 선거 운동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를 꺾어주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줬을 때는 오히려 잘하던 것을 살려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나중에 돌아봤을 때 패착이다 싶은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근데 거거든요. 약간씩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다른 사람의 표도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넘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진 않습니까? 근데 이 후보들이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게 뭐 프로 대 머슴 이것은 이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밭을 넘어가가지고 확장하려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캐릭터 이런 것들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선거에 뭐 우리나라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관심은 있나 봅니다. 보니까 이 성공한 버니 샌더스냐 반부패 검사냐 제목도 잘 잡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잡아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니 샌더스라고 했을 때 물론 미국의 좌파 정치인이긴 한데 아웃사이더로서 어느 정도 청년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입지전적인 정치인이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모에서는 긍정적인 언급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반부패 검사도 이것은 뭐 용어 자체로 누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용어를 일단 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미국의 정가나 언론계는 일단 한국 선거는 초박빙 상태라서 모를 일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한쪽으로 좀 무게를 싣는다거나 이런 보도, 언급 이런 것들은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타임지 같은 경우에 두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로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실렸는데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단순히 좀 윤석열 후보 쪽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타임지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면모도 같이 소개가 돼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나 외신 보도만 봐서는 현재 판세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도 이제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계속해서 나오는 부정적인 내용 하면 대장동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즉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올 줄 예상하셨습니까? 끝까지? 일단 대장동 의혹의 뭐 상세한 줄거리라든지 사법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죄가 있느냐 이거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고 무죄 추정주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사업을 실시를 한 결과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기업 관계자들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갔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공세를 늦출 수 없는 그러니까 정책 실패, 그러니까 사법적인 유죄 유무를 떠나서 정책 실패로 읽힐 수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퍼부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의 본판 의혹은 아니지만 그 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이 문제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담당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은 봐줬다라고 하는 이 공세를 또 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쪽에서 계속해서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대장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장동 이슈가 판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판세는 사실 선거 막판에서는 좀 변수로서는 작아지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경선이라든지 이런 시즌에서는 그때 여론조사를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네. 그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 대장동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뭐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항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좀 찜찜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더 싫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또 결집을 하는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실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더라도 뭐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어떤 고의적으로 뭐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또 이런 근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증이 안 됐고 윤석열 후보는 직무유기 이런 것도 입증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대중들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 판단을 할 때는 대장동 의혹을 참고를 했더라도 막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다. 어차피 진실 가려내기 어렵고 쏟아지는 언론 보도 속에서
이것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막판으로 갈수록 이 변수는 사그라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양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검 얘기도 나오고 당선되더라도 책임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당선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의 변곡점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번 선거가 강력한 어떤 반대 심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된 선거인 건 맞는 거거든요. 양쪽 지지층들이 다들 저쪽 후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쪽을 뽑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놓고 봐도 우리 쪽 후보가 마음에 든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가리기 싫은데 겨우 가려보니까 저쪽 후보가 더 싫어서 이쪽을 찍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후보가 너무 싫다 보니까 이쪽 후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네. 이런 심리적인 작용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좀 이분법적인 대선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 불복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불복이 뭐 투표나 개표가 잘못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복 심리가 도질 수 있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광우병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불복 심리들이 많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된 걸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간에 그 네. 심리는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향후에 후보의 의혹을 둘러싼 특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방으로 붙어 있을 것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월 9일, 10일에 당선자만 결정되는 거지 네. 그 전에 전국 흐름이 거의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혹시 그 지방선거까지도. 부분을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 네. 라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큰 점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퍼센트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불복하거나 아니면 네. 서로를 반대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굉장히 큰 질타를 받았던 거거든요. 네. 이번 대선이 이제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본인에게 들어왔던 표 중에서 잘못하면 까딱하면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확 새버리는 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 후보들의 의혹이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결국에 대선 불복, 그러니까 투개표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당선에 대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항변 때문에 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대선 승패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처리하지 못했던 의혹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은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숙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가 이런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배우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뭐 양쪽 다 있습니다. 뭐 주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네. 주술 관련해서 녹취록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법카 얘기가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가 무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배우자 리스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도덕적 잘못이라거나 도의적 잘못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이건 더 수사를 해보고 재판까지 받아봐야 될 얘기인데 사법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두 후보 배우자들이 그렇다면은 일단 두 후보 배우자는 좀 뭐 당선이 되더라도 예전에 대통령 영부인처럼 활동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당선자 입장에서도 배우자가 수사가 되고 기소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자세로 거기에 임해야 될 것이다. 임하지 않으면 집권 초반에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집권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부인으로서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라고 네네.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과거의 대통령 가족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의 정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 역시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굉장히 강렬하게 싸우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통합의 정치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당에서는 없는 게 한국에 있는 나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 민주당 공화당은 당 내에서의 공존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성공을 해왔습니다. 당 내에 여러 기류들이 아까 샌더스 상원의원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미국에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파, 샌더스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대 정당에 좀 공존하면서 또 절충안을 만드는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한국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여당 내에서도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네, 한국은 거대 정당 내의 주류 비주류 교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원래는 당 내의 비주류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기더라도 그 당에서는 큰 난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고 그리고 미국 민주당 공화당은 정권 바뀔 때 그 전 정권에 대해서 현 정부의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막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묻어두는 그런 문화여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러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누가 이기든 간에 반대 세력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진실을 잘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저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수사의 모든 그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게 다 정당하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있고 반대쪽 수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설령 진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그냥 덮어대고 이렇게 옹호하는 이런 풍경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실 수사는 대통령이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대통령은 공정한 정치와 권력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과 두 후보가 좀 숙고를 해서 집권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극심한 분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당선되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당선된 이후에 고민이 될 것이다. 즉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문파라고 할 수 있는 주류 세력이 있고 나머지 세력들 간에 알력이 생긴다면 다음 총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당이 오만한지 항상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여당이 오만한 걸 보는 거고 특히나 여당 내에서도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대통령이 여당부터도 존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당 내의 암투 이런 것들이 정권이 잘 되든 말든 막 일어난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네. 당내 세력의 어떤 공존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재명 후보 쪽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 쪽이 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것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또 역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후보가 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지만 의회주의적 소양이 대통령이 떨어질 경우는 그 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쪽하고의 갈등보다는 왜냐하면 그쪽은 굉장히 세력이 작기 때문에 그 갈등보다는 이미 선거 때 불거졌었던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당내 장악을 빨리 했어요. 비주류 출신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친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굉장히 큰데 세력이 커지면 그 안에서 분화가 또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스러운 분화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소모적인 분열로 갈 것인지 이것은 철저히 리더십에 1차적으로 달려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강 후보 누가 되더라도 당내 장악력을 좀 키워갈 필요가 있다. 장악력만 키워서는 안 되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장악이 자기 세력 중심으로 해서 당을 먹어 들어가는 장악력이어서는 안 되고 그 갈등이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책임지고 임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네거티브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요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과연 다음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처음엔 잘 된다고 싶었지만 K-방역이 잘 된다고 싶었지만 지금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 바꿀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네. 진행이 왔을까요? 부동산 정책은 묘하게도 민주당 국민의힘 정책이 수렴을 해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만 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들면 공급 확대 기조 이것이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TV라든지 이런 대출을 완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도 1주택자나 일부 2주택자 정도는 좀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좀 경감하겠다라거나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거나 주로 이제 규제는 풀고 뭐 세금은 좀 낮추고 공급은 많이 하는 이 기조에서 양당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둘 중에 어느 쪽을 고를 것인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심판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부동산을 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현재 이제 오미크론이 막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풀렸으면 풀렸지 완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의학적 방역적으로는 딱히 막 어떤 분명한 기준이라든지 또 대책 이런 게 안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손실을 본 피해를 본 국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재정적으로 좀 크게 보상을 해야 된다. 여기는 방향은 다 일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분별되는 부분은 좀 약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게 파생이 돼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을 놓고 그러면 양 후보 다 뭐 복지도 확대하겠다 그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또 넉넉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후보의 재원 조달 방안, 뭐 예산 구조 조정이나 국가 채무라든지 증세 감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판에 좀 비교가 될 만한 그나마의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원래 이제 대북 정책 부분이 그나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제 타격 얘기 나오면서 좀 달랐던 부분이 있던 거죠. 네, 대북 정책이 아마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도 현재 남북 관계가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당선 직후에 특사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특사를 보내는 그 대상 국가 체제에 북한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북 온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구를 해온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또 선제 타격론 이런 표현들로 대북 강경 여론을 모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실제로 집권을 했을 때 그러면 두 후보가 펼쳐나갈 국정 운영이 외교 안보라든지 남북 관계에서 크게 다를 것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후보도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차이를 크게 벌려놨는데 본인의 외교 안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고 통합해 나갈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선거 뒤에 큰 숙제로 남을 거다 이것을 또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아마 마지막 변수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네,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이해서 허점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 관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잘 정착이 되어 온 편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고 이제 일부 어떤 선거 결과가 납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차례로 좀 음모론 같은 것들을 좀 펼쳐왔었던 건데 코로나19 변수가 나오고 확진자나 격리자를 비확진자들하고 이제 분리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비치를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치명적인 것은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유권자는 비밀리에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자마자 투표함에 직접 집어넣는 이게 이제 선거의 원칙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좀 가볍게 뛰어넘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 여기서는 이제 선관위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는 떠나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거다. 그 정도의 좀 아픈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밝히고 사전투표 혼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데 여야 모두 이제 더 강한 책임을 원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선관위는 독립기구긴 하지만 이 선관위 실패가 여당의 잘못은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층 일각에서 뭐 그게 큰 비중은 아닐지라도 아직까지 뭐 부정투표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걸 더 긁어부스럼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잘못을 또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야가 일단은 같은 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충분히 방지 못한 것은 입법부인 국회와 그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정당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도 마냥 남의 일 얘기하듯이 선관위만 질타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치권의 뜨거운 반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미세한 차이라면 불복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을 많이 걱정할 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거진 그 불미스러운 일들은 고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의로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드러났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뭐 한 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나, 그걸 움직여가지고 결과를 바꾸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투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투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몇 표의 차이가 났던 간에 이것을 부정선거로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36.93%,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종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냐? 80% 넘겠습니까? 이게 사전 투표율하고 본 투표율, 최종 투표율이 완벽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비례 관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20년 총선하고 2017년 대선이 있는데 그때 사전 투표율은 비슷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2017년 대선은 77%대였고 2020년 총선은 60%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큰 차이가 나서 이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본 투표, 그러니까 최종 투표를 할 사람들 총수에서 총수 중에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의 비중이 커졌을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최종 투표율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막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라고 관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사전 투표를 이렇게 넉넉하게 한 이상 투표율이 낮은 선거로 분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뭐 70% 중후반 혹은 80% 이상을 예측을 하시던데 아마 그 정도에서 투표율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선거 유세 끝에 어디서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을 잡았고 네. 윤석열 후보는 한 400m 떨어져 있는 시청 광장을 잡았단 말이죠. 네네. 이 두 곳의 의미도 있겠죠. 네, 뭐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광화문 광장은 2016년,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연설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고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선, 그러니까 탄핵 전선이라는 것을 최대한 복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을 택했는데, 서울시청 광장은 그쪽 광장에서는 진보 세력이 집회를 한 적도 있고 보수 세력이 집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 자체가 어떤 촛불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장소는 아니고, 또 특정 진영이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좀 중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거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광장 이상으로 흥미로운 게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그 동선으로 짠 곳이 홍대 쪽이에요. 네, 홍대 대학가. 거리를 걷겠다. 네, 홍대 쪽이고 심상정 후보도 홍대 쪽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쪽은 건대 쪽을 짰어요. 예, 이걸 제가 이제 뭐라고 딱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홍대 쪽 분위기하고 건대 쪽 분위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굳이 얘기 드리면은 이제 좀 20대 중에서도 남성 여성이 지금 여론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대녀 쪽에 가까운 게 홍대 쪽이 아닌가. 이대 남쪽이 건대고, 굳이 얘기했을 때. 네. 꼭 이게 제가 이렇게 막 갈라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살짝 분위기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그런 문화적인 코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주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즉은 2030 중에서 젊은 층의 표심이 마지막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후보들의 생각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일단 성별로도 여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은 2대남, 뭐 3대남 이쪽에 공을 들였던 것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쪽은 2대남, 3대남 쪽에서의 열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회하려고 했다면 할 만큼 했다. 막판에는 결국에 변수가 되는 것이 2030 여성 쪽에
이재명 심상정을 놓고 고민하는 이 유권자들의 향방이거든요. 이 유권자들의 향방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소신 투표라고 해서 심상정 후보로 갈수록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막판에 어느 정도 20대, 30대 남성은 좀 윤곽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나마 좀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2030 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를 가지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의 나눔, 즉 영호남의 지지 세력이 좀 변할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호남에 공을 좀 많이 들였거든요. 30%라고 이제 목표치는 말했지만 과연 그 부분을 지금 보는 사전 투표의 성향상 그게 네.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도 본인이 이제 고향이 TK 쪽인데 네. TK 대구 경북에서 또 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서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과를 떠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결과가 대구 경북 호남 이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한국에서 이미 지역주의는 엄청나게 약화되었다. 지역 변수는 중대 변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주민분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찍었어요. 그것은 호남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찍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이 네. 성향이 민주당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성향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인물로 따져봤을 때 그냥 뭐 당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영남 지역 유권자분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이라서 꼭 무조건 영남은 국민의힘이니까 지지한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지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통계라든지 현상으로 나타난 거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지역 변수보다는 세대 변수 이념적 변수, 또 정책적 변수 이런 것들이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설령 어떤 지역의 주민분이 우리 지역 개발을 저 후보가 잘해줄 것 같아라고 찍는다면 그것이 과연 지역주의인가? 예, 그 개발도 그 주민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이미 지역주의 변수는 크게 약화가 됐고 그리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의 결과를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좀 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단일화가 이제 늦게 좀 되면서 단일화 변수가 과연 역풍일 것이냐 아니면 훈풍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두 당의 색깔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단일화 이전의 여론조사들을 참고로 해보면 단일화 했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그냥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비슷하게 흩어진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었고 심지어는 이제 제3당 후보라는 점에서 같은 결을 타고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도 건너가거나 혹은 기권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근데 다만 변수가 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지지 유세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층에게는 과거처럼 이제 네. 미국 가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이제 갔었는데 이게 그런 어떤 도와주는 이 분위기는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를 해볼 만한 거겠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설령 안철수 후보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많이 가더라도 부동층이라든지 이쪽에서 국민의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저쪽에 너무 결집하니까 민주당을 밀어야겠다. 이렇게 또 역결집하는 것을 또 노리고 있는 양쪽에 또 생각이 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나뉘는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막판에 또 이 송영길 대표가 장도리라고 하죠. 아픈 망치고 뒤는 뾰족한 이 장도리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약간의 극성 유튜버라고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영향일까요? 일단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제 국민의힘 또 그러했듯이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였고 이 폭력을 규탄하는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선거에서 어느 쪽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말고도 선거 운동원이 뭐 지나가던 사람한테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증오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유권자분들도 특히 어떤 특정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우려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보다는 결국에 유권자분들이 후보들과 정당들 중에 어느 쪽이 좀 사회를 소모적으로 분열시키는 게 덜한가, 통합적인 노력을 어느 쪽이 더 하는가 이 부분을 막판에 놓고 고심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팬덤 정치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댓글
아니면 스팸성에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이제 서로 이것 때문에 일 못해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 문화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내리막을 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대통령을 역임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굉장히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정치인이죠. 하지만 그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다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권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울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팬덤도 사실은 전체 지지층 중에서도 제한적입니다. 예, 다수의 지지층은 자기가 싫다 싶을 때는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흐름을 아무리 극성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거다. 이 이치는 이제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그 싫어하는 쪽을 일단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두 후보에게 많이 쏠리는 대선은 되긴 했지만 아마 두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상당수도 내가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팬덤 정치의 영향력은 쇠퇴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보는 게 아마 대선인데 이 5군데 빼고는 다른 선거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 소초갑, 안성, 청주, 상당 등 5곳에서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러닝메이트가 될 거라는 예측은 깨졌습니다. 양 당에서 각자의 이유로 우리가 책임이 있다 싶은 선거구에는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건이 되는 거는 이제 양당에서 무공천한 양당 중에 한쪽이 무공천한 지역을 보면 결국에는 나머지 한 개 정당과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 후보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무소속 후보들이 뭐 단일화가 되거나 꼭 이런 건 아니고 또 어쨌든 유권자들이 당적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무소속 후보에게 결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기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소속 후보인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어떤 특정 정당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그 정당의 무슨 자리를 역임했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무소속이면서도 내가 어느 당 출신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후보들이 어느 정도로 득표할 건가? 이것도 좀 이번 선거에서 살펴볼 만한 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